사업가와 사기꾼 그 한 끗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인물들 말고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그럴듯하게 펼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귀족 출신의 여성이 나타나 사업 파트너를 제안한다면, 그리고 그녀가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서 살며 예술과 금융의 정통한 인맥을 자랑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물, 최근 한국에서는 아이오아이 김도연이 배역을 맡게 된 인물, 러시아계 독일인으로 뉴욕 상류층과 사교계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를 독일 자산가의 상속녀로 속인 애나 델비, 본명은 안나 소로킨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평범한 여성. 하지만 그녀는 독일의 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하며 뉴욕 상류층을 공략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거짓 명성을 바탕으로 대형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와 초호화 예술 클럽을 여는 것이죠. 그녀는 수백만 달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유명 호텔에서 살며 VIP 행사에 참석하고 인맥을 넓혔죠. 진짜 부자처럼 행동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녀는 은행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곧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속이며 신용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럭셔리 호텔의 숙박비를 미루고 명품을 빌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여행 경비를 대신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갚지 않았죠. 처음엔 모두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났죠. 호텔과 은행이 미납된 돈을 요구하자 그녀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7년 호텔 숙박비 미납과 수표 사기로 체포됐습니다. 2019년 재판에서 그녀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가석방되었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 만들기로 제작되며 또 한 번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컨설팅까지 했다고 하죠. 출소 후에도 논란 속에서 살아가는 애나 델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진짜 상속녀는 아니었지만 상류층이 원하는 환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나 델비가 이용한 건 돈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환상에 속고만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스카이를 나오면 아무 이유 없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물은 미국의 넘버원 공과 대학 MIT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아주 핫한 투자처로 급부상한 암호화폐의 트레이더이자 기업인으로 유명한 1992년생 젊고 유망한 청년이지요.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 보였던 그는 지금 사기죄로 25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감옥살이 중이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그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던 수재였습니다. 양친 모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직 중인 로스쿨 교수이며 특히 아버지 조셉 프리드먼은 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지요. 탄탄한 집안 배경은 뱅크먼 프리드의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는 MIT를 졸업한 후 금융업계에서 일하다가 2017년 암호화폐 퀀트 트레이딩 업체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를 설립합니다. FTX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는 코인업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며 성공한 청년 기업가로 손꼽히게 되었지요. 2021년 FTX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 약 55조 원을 상회하며 세계 제2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하게 되지요. 이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한 그는 2021년 11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최연소이자 유일한 20대로 32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포브스지의 자산 담당 수석 편집자 체이스 피터슨 위도는 샘은 자수성가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포브스 목록에 새로 등장했다.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자산 규모를 훨씬 크게 평가할 근거도 있었지만 포브스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다고 평가했지요. 미국 정치계의 지도부도 콧대 높은 월가의 대형은행 수장들도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털 심사역들도 그를 궁금해하며 그와 그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미국의 스포츠 스타 톰 브레디는 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홍보하는
계약 협상을 하기까지 하지요. 카고 반바지에 헐렁한 흰색 양말을 신은 산만한 억만장자는 자신의 포부를 거침없이 과시합니다. 핵전쟁, 전염병, 인공지능의 공격 등 인류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돈이 필요해요. 라고요. 하지만 무한대의 돈은 무한대의 빚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였지만 단 7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는 내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핵심은 자금 유동성이었습니다. FTX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자매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투자를 지원했고,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자체 발행한 토큰 FTT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즉, 유동성이 낮고 신뢰성이 부족한 자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11월 코인데스크가 알라메다 리서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보유 중이던 FTT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하루 만에 FTT 가격이 80% 폭락하며 본격적인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FTX는 바이낸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막대한 부채와 부실한 고객 자금 관리로 인해 바이낸스는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FTX는 최대 500억 달러, 약 66조 원에 이르는 부채가 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시 FTX에는 수많은 금융사들이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신청을 연상시킨다며 불안에 떨기도 했지요. FTX 파산 보호 신청 직후부터 그의 행적이 묘연했고, 한 달 뒤 그는 FTX 본사가 있던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처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게다가 파산 후 FTX의 핫 월렛에서 8,7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지는 미승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해킹인지 내부자 소행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160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던 그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고, 미국 수사당국은 처음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2019년부터 회사가 무너진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100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 213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매입하고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암호화폐로 중국 관리에게 약 52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지요. 검찰은 사기, 자금 세탁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고, 2024년 3월 말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는 언론이나 X를 통해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독방에 보내지기도 하지요.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사면 가능성을 노리고 있지만 글쎄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해악을 끼친 그가 과연 석방이 될까요? 이번에는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며 미국인이 가장 혐오하는 인물, 가장 비열한 인물로 손꼽히는 돈 버는 천재이자 악마 같은 냉혈한 2023년에 7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여전히 부자인 마틴 슈크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튜링 파마슈티컬스라는 제약회사의 CEO로 의약품 특허권을 사들인 후 약값을 55배나 올려 폭리를 취하게 되죠. 1953년에 개발된 다라프린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항기생 충제로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복제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약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FDA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약가, 제조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겠죠. 하지만 도덕적 문제는 어땠을까요? 수만 명의 환자가 다라프림에 의존하고 있지만 튜링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세상의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는 예상 밖의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감염병협회와 에이즈의학협회는 전염병 치료제인 다라프림의 급격한 가격 인상에 반발하며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그는 뉘우치긴커녕 아주 당당하게 대응한 것이지요. 그는 탐욕스러운 제약회사가 아픈 환자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다라며 단지 우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태연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사람들의 공분에 불을 지핀 것이지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만 논의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 경선과 맞물리며 다라프림 사건은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다라프림은 서로빈이라는 회사의 특허권을 공유함으로써 튜링사의 독점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한편으로 그는 약값 인상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헤지펀드 및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금융사기죄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이지요. 그는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자신의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의 머리카락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5,000달러를 준다고 트윗했다가 보석 집행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7년과 8천만 원 가량의 벌금 그리고 80억 가량의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 10에서 12%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제안한다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투자라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버나드 메이도프,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던 금융인이었습니다. 나스닥의 초대 의장이자 수많은 부호들이 신뢰했던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며 대형 헤지펀드, 유명 재단, 심지어 개인 투자자까지 수십 년간 그의 펀드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자금을 받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여러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고 원금의 10%만 꼬박꼬박 돌려줬을 뿐입니다. 그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의 명성을 믿고 원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며,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많지 않아 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그의 펀드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08년 12월 그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한 사기 규모는 무려 650억 달러, 역대 최대 금융 사기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등 유명 인사들도 피해를 당했지요. 2009년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1조 7,709억 달러를 몰수당하며 증권업 취업을 영구히 금지당합니다. 워낙 규모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보니 원한을 많이 샀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비참한 몰락을 당해야 했습니다. 장남인 마크 메이도프는 사람들의 비난과 민사소송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지요. 본인도 2021년 82살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지만 고령 인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자연사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언론에서는 가난한 집안 출신에서 맨손으로 모든 걸 이루고 거대 회계법인 집안의 부잣집 처가와 명문대 출신의 가정적인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회사를 이끌어가던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지만 폰지 사기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이유,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투자 기회는 의심하라. 탁월한 사업가로 칭송받았지만 탐욕과 욕망 때문에 사기꾼으로 파멸한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해악을 안고 사는 피해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기꾼과 사업가, 한 끗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